네, 배드민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가요, 올림픽이 끝난 후에 후원 계약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안세영 선수요, 운동만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회 규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크게 봤을 때에 어떤 그 개인의 능력을 우선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단체를 통한 그와 같은 배드민턴 전체 생태계를 살릴 것이냐, 그것을 조화시키는 이런 문제다라고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배드민턴 협회 국가대표 운영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세 가지인 것 같은데요. 국가대표 자격. 한마디로 이제 태극 마크를 달게 되면은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칙적으로 이제 협회가 지정한 이 그 관련되는 스폰서 옷을 입고 또 신발을 신고 하도록 돼 있고, 다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개인 후원은 할 수는 있는데, 다만 개인 후원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되는 것이, 그때는 옷의 오른쪽 칼라, 그러니까 깃에 하나의 어떤 후원 그 관련되는 그 마크를 달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개인 후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 대한체육회 내지는 배드민턴 협회의 운영 규정을 따라야 된다 하다 보니까 일단 그 국가대표가 되는 순간 개인 후원 내지 개인의 어떤 그 스폰서십은 굉장히 제한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케이스에 있어 가지고 배드민턴 협회 같은 경우에도 이 스타 선수 한 명한테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스폰서십을 인정을 할 경우에는 파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개인 후원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은 스타 선수한테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가게 되고, 결국 나머지 어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운영과 협회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이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정말 배드민턴만으로도 이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개선을 해달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안세영 선수가 그런데 한 가지 더 지적한 것이 연봉 문제입니다. 이제 배드민턴 실업 선수들이 적용받는 연봉 상한제를 좀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좋은 성적을 내면 그에 비례하는 연봉을 받고 싶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현행 규정에 따르자면 신인 선수의 계약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특히 계약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졸과 고졸을 나누어서 대졸 선수의 경우에는 5년, 고졸 선수의 경우는 7년으로 기간이 고정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금의 경우에도 1억 5천만 원, 1억 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요. 또 연봉의 경우에도 대졸 선수는 6천만 원, 고졸 선수는 5천만 원을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3년 차까지는 연 7% 이상을 올릴 수도 없도록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요. 물론 이제 포상금이라든지 다른 수당은 별개라고는 하지만, 안세영 선수가 2021년 1월에 광주 최고로 졸업하고 삼성생명에 입단을 했거든요. 그럼 적어도 이제 최초의 한 3년 정도 동안은 이제 안세영 선수가 막 국내에서 보여주는 뭐 압도적인 그런 실력에 비해서는 뭐 본인이 느끼기에 계약금이라든지 연봉을 뭐 비례하는 처우를 받지 못했다라고 느낄 수도 있었겠다라는 추측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는데요. 일단 그 정부가요, 배드민턴 협회에 대해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건지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그 조사 순서로는 선협회 조사 후 안세영 선수 조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세영 그 선수 같은 경우에 좀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같고, 일단 조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 협회와 관련된 운영에 관한 그 조사, 나아가 제도 자체에 대한 조사, 이 두 가지로 그 크게 봤을 때 카테고리가 나뉘는 것 같은데, 운영과 관련해서는 한 4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수 부상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특히 이번에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같이 개인 트레이너의 문제라든가 어떤 치료, 어떤 진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도 보면은 개인의 어떻게 보면은 그 단식에서 우승한 것이 뭐 20년 만에 할 만큼, 복식에서는 굉장히 많이 금메달을 땄지만 단식에서는 따지 못했던 것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복식 위주의 어떤 경기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따져볼 것이고, 더불어서 그 대회 출전 강요 여부, 지금 안세영 선수가 짧은 기간 내에 여러 개 국제대회를 참석했는데 이것이 자의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억지로 건강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떠밀었는지 여부에도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제도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폰서십 관련되는 어떤 그 현재 규정이 좀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와 관련해서 또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연 71억 원 정도를 배드민턴 협회에서 지원하는데, 최근에 뭐 협회장이
비즈니스석을 탔는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 부분도 아주 수사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협회 차원에서 개선된 부분 좀 개선이 되고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드네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36주 차에 낙태를 했다고 주장한 한 유튜버의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제 경찰이 이제 해당 유튜버 또 병원장 입건해서 수사 중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당연히 처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낙태죄일 것이고 그 다음은 살인죄일 텐데요. 그러니까요. 낙태죄가 2019년에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입법 공백 상태, 그러니까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될지 여부를 지금 검토 중인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6월에 관련돼서 20대 여성이 36주 차에 낙태를 했다라는 영상을 올리면서 이게 크게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었거든요. 예. 파장이 커지게 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수사를 의뢰했고 지금 현재 병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압수수색 영장, 그러니까 이 혐의 자체가 예. 살인죄 혐의가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낙태를 할 당시에 그 태아가 숨진 상태였는지 또는 이제 숨진 상태에서 밖으로 나오게 됐는지 이런 것의 여부에 따라 살인죄 여부 적용 가능성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체 손괴 혐의 적용 여부까지도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 참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해당 병원에 남아있는 의료 기록에는 이 태아가 사산한 것으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병원 내부에 CCTV도 이제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하니까 네. 자, 이런 상황인데 이게 사산인지 출산 후에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이걸 어떻게 그렇습니다. 일단 그 법원에서 살인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 자체를 봤을 때는 재판부, 그러니까 법원으로서도 살인죄의 혐의에 일단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최종적으로는 예. 과연 이 부분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판례 살인이냐 아니면 낙태이냐 이 기준이 그 태아가 독립해서 호흡할 수 있을 정도로 체외로 나왔는지 여부가 그 가림의 기준이 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낙태를 해서 체외로 배출된 그 태아가 과연 살아인지 여부를 지금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인 것 같은데 예. 지금 CCTV가 사실상 지금 설치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으로도 확인할 수가 없고 지금 의무 기록 같은 경우가 핵심인데 의무 기록에는 결국 의사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지금 다를 수가 있다 보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간호사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의료 보조 인력 내지는 병원의 인력의 증거를 그 진술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건데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세평이 있을 수 있고 더불어서 지금 그 이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산모가 본인이 스스로 올렸던 지금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독립호흡하는 태아로 그 체외로 배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만만치는 않은 수사인 것 같습니다. 출산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이제 계기로 낙태 행위에 대한 뭐 처벌 규정 필요한 것 아니냐 뭐 네. 이런 시각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낙태와 관련한 입법 논의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도 2020년에 모자보건법과 형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제출한 바는 있었거든요. 예. 그때 그 내용이 임신 14주까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고 15주부터 24주까지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허용하는 방안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뭐 사회단체나 종교계에서 강하게 반대를 해서 무산된 바가 있었는데요. 네. 관련된 허용 기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이런 입법 공백 사태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관련된 입법 논의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